안녕하세요. 고체물리2 과목을 이번에 수강하게 되는 김종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강의 초반에 고체물리1에서 배웠던 내용들을 복습해 보려고 하는데요. 주제는 웨이브 디프렉션과 레시프로컬 레티스입니다. 영상 순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고체물리를 배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배우게 되는 고체 결정의 구조에 대해서 잠깐 짤막하게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엑스레이 디프렉션과 브래그 법칙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상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라우의 컨디션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거기로부터 나오는 레시프로컬 레티스와 브릴리앙 존이 무엇인지 잠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마지막 5, 6번째 순서에서는 웨이브 디프렉션에 대해서, 그리고 스트럭처 팩터에 대해서 얘기를 한 다음에 고체물리 1에서 좀 배우지 않았던 다른 접근법을 잠깐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그 접근법이 풀이 해석에 해당하는 접근법입니다. 그러면 고체 결정의 구조에 대해서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체 결정 구조라고 하면은 이제 가장 먼저 떠올리는 사진들을 제가 좀 나열을 해봤는데요. 이렇게 뭐 예쁜 돌 같은 것도 어떤 고체 결정이기도 하고, 또 이제 맨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화학 시간이나 물리 시간에 배웠던 그런 어떤 원자들의 나열, 입자들의 배열, 이런 것도 하나의 이제 고체 결정의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고체 결정들의 가장 큰 특징은 역시나 주기적인 어, 원자들의 배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주기적인 원자 배열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유니셀이라고 하는 개념을 알아야 됩니다. 반복적이고 주기적인 구조에서 우리가 하나 둘씩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작은 모티브가 되는 빌딩 블럭들을 우리는 유니셀이라고 부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격자점에서 제가 여러가지 유니셀을 그려 놓았는데요. 이 유니셀들로 하여금 격자 공간을 모두 메울 수 있어야 됩니다. 모두 메울 때 겹치지 않고 바로바로 붙여서 빈틈없이 메울 수 있어야 됩니다. 유니셀의 그 크기는 가장 작지 않아도 우리가 정할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그리고 한 격자 공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유니셀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레티스와 베이시스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결함이나 불순물이 없는 그런 이상적인 고체 결정은 원자들의 작은 묶음이 무한히 반복적으로 놓여져 있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원자들의 작은 묶음을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레티스는 이런 베이시스들이 어디에 놓여질 것인가에 대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개념인데요. 레티스는 추상적인 점들이 엄청 많이 무한히 놓여져 있는 그런 공간을 말합니다. 지금 이 그림 왼쪽 그림에서 A 벡터와 B 벡터가 있는데요. A 벡터와 B 벡터는 우리가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라고 부릅니다. 이 벡터들이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점들을 모두 아우르면 레티스라고 하는 것이 됩니다. 이렇게 이런 벡터들의 선형 결합으로 우리가 모든 공간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 보시면은 제가 임의로 그려놓은 레티스 공간인데요. 여기서 이렇게 원자들의 묶음을 우리는 베이시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원자들의 묶음은 항상 어디에서든지 간에 동일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원자들이 놓여질 수 있는 그런 위치를 우리는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베이시스를 놓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레티스는 무한히 많이 있는 그런 추상적인 점들의 집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유니셀은 이렇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교수님의 고체물리 1 강의 내용 중에 있는 그림을 따온 것인데요. 왼쪽에 있는 이런 점들이 바로 레티스입니다. 브라베 레티스라고도 부릅니다. 이 브라베 레티스에서 베이시스를 어떤 베이시스를 놓을 것인가에 따라
고체 결정의 모습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크리스탈의 스트럭처는 레티스와 베이시스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프리미티브 셀과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가 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A 벡터와 이 B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점들을 아우르는 공간을 레티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 그림은 2차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점 5에서부터 점 5'까지의 R 벡터를 이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A 벡터 3개와 그리고 B 벡터 2개가 모여서 점 5'에 도달할 수 있었죠. 3차원 레티스 공간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3개의 기본적인 벡터가 필요합니다. 기저 벡터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우리는 이 결정학에서는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라고 부르게 됩니다. A1 벡터와 A2 벡터, A3 벡터가 필요하고 그리고 U1, U2, U3는 각각의 이제 개수가 되는 숫자들인데요. 이들은 정수가 되어야 됩니다. 프리미티브 셀은 이렇게 프리미티브 벡터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주 작은 기초가 되는 유니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프리미티브 셀에서는 오직 한 개의 레티스만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시면은 총 4개의 레티스가 걸쳐져 있는 게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것들을 조각내서 자세히 보면 여기 60도, 여기 120도, 여기 60도, 여기 120도죠. 그리고 여기 60도, 이렇게 해서 한 개의 레티스를 가져간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제 보면은 헥사고날 이런 구조도, 헥사고날 스트럭처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죠. 그래핀도 하나의 헥사고날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헷갈리지 말고 잘 보셔야 되는 것이 레티스 포인트가 과연 무엇인가 라는 건데요. 지금 보시면 이 모든 빨간 점과 파란 점이 다 레티스 포인트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렇게 보시는 것과 같이 오로지 빨간 점만 레티스가 되거나 아니면 오로지 only 블루 포인트만 레티스가 되는 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 모든 점들이 레티스라고 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베이시스가 좀 올라가져 있는데, 이렇게 베이시스를 우리가 본다면 우리가 빨간 점을 레티스라고 본다면 이렇게 베이시스가 구성되어 있어서 이 모든 레티스 공간을 베이시스로 다 채울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우리가 파란 점을 기준으로 레티스를 본다면 이렇게 베이시스를 구성해서 파란 점을 기준으로 베이시스가 놓여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A1 벡터와 A2 벡터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사실 이제 이렇게 봐도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A1 벡터 그리고 이게 A2 벡터라고 보셔서 이 모든 레티스들을 다 표현할 수 있지만, 이거를 간편하게 이 가운데 자리로 옮겨서 우리가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들로 쌓여져 있는 이 공간을, 이 유닛셀을 우리가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새로운 개념이죠.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위그너자이트 셀은 조금 특별한 그런 셀 공간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그너자이트 셀은 어떤 한 레티스를 기준으로 삼아서 이 레티스와 바로 이웃한 네이버링 레티스 포인트들을 다 이렇게 골라주고 나서 이들을 잇는 이
이 선분을 가지고 이 선분들을 다 수직 2등분선으로 그려주게 되면은 특별한 공간이 나오게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위그너자이트 셀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어떤 한 레티스 포인트에서 다른 이웃한 레티스 포인트까지 이어져 있는 선들을 수직 2등분선 한 그 선들을 이제 가지고 에워싸는 그런 공간을 우리는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러한 개념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나중에 배우게 되는 브릴루앙존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그런 이제 작도법을 가지고 있고요. 되게 중요하게 작용하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사는 세상은 3차원이니까 3차원 3D 큐빅 레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3D 레티스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심플한 3D 레티스는 우리가 큐빅 레티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큐빅 레티스는 굉장히 좀 정직합니다. 정육면체 안에 유닛을 놓아서 우리가 그 구조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심플 큐빅, 그 다음에 바디 센터드 큐빅, 그 다음에 페이스 센터드 큐빅이 있습니다. 줄임말로 해서 앞글자만 따가지고 SC, BCC, FCC라고 부릅니다. 이제 SC는 정말로 정직하게 이렇게 딱 정육면체의 꼭지점에만 원자가 존재하는 그런 구도를 말하고, BCC는 바디 센터드라는 말답게 이제 가장 가운데, 이 부피 중에서도 가장 가운데에 원자가 또 하나 존재하는, 레티스가 존재하는, 원자라고 하기보단 레티스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라고 볼 수 있습니다. FCC는 페이스 센터드이죠. 면의 중심에 레티스가 존재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이렇게 다른 이제 프리미티브 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구조지만, 사실 이 컨벤셔널 유닛셀은 우리가 똑같이 큐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심플 큐빅과 BCC 구조와 그 다음에 FCC 구조는 여러 가지 특성들이 있는데요. 위에 것들은 한번 정지해 놓고 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이번 슬라이드에서 말할 것은 패킹 프랙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패킹 프랙션은 어떤 딱딱한 공을, 이 하드 스피어를 가지고 아까 보셨던 것과 같이 레티스에 딱딱한 공을 위치시키게 되면은 그 큐빅 안에 일정한 큐빅 안에 얼마나 많은 부피를 차지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 비율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차지할 수 있는 이 비율을 우리가 계산을 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심플 큐빅에서는 0.524, BCC는 0.68, 그 다음에 FCC는 0.74 인 것으로 보아 FCC의 격자 구조가 좀 더 많은 공간을 채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할당된 일정 공간에서 좀 더 많은 부피를 차지할 수 있는 그런 격자 구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3D 큐빅 레티스에 대한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SC를 안 적은 이유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부터 3차원 공간을 배우면서 굉장히 많이 접했던 프리미티브 벡터라서 생략했고요. 지금은 BCC와 F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사진은 BCC에 대한 그림입니다. 가운데에 레티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서 BCC 구조인 것으로 보이고요. 이들에 대한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이렇게 A1 벡터, A2 벡터, A3 벡터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직접 수학적으로도 한번 계산해 볼 수 있는, 또 정의 내려 볼 수 있는 그런 프리미티브 벡터이고요. 아래 그림은 FCC 구조입니다. 그림을 보아하니까 면 중심에 레티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이제 이 점을 기점으로 해서 A1 벡터와
A2 벡터 그리고 A3 벡터를 이렇게 또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FCC에 대해서는 이러한 프리미티브 벡터가 정의된다는 것을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이런 3차원 구조에서 위그너자이트 셀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BCC와 FCC를 보도록 할 건데요. 왼쪽의 그림이 BCC에 대한 위그너자이트 셀이고 오른쪽이 FCC 구조에 대한 위그너자이트 셀입니다. 네, 여기 상상을 하셔야 될 게 있는데 지금 이게 BCC 구조이다 보니까 요 가운데에 이 부피 가운데 레티스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유니셀로부터 가운데 또 레티스가 있어서 이 두 레티스가 이어지는 그 선 중에서 가운데를 이렇게 싹둑 잘라내는 그런 형상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쪽 면도 잘라내고 안 보이는 면도 다 같이 잘라낸 다음에 이 가운데 레티스에서 또 이 레티스까지 또 반으로 이렇게 갈라서 이렇게 면을 생성시키는 그런 공간으로 생각을 하셔서 이게 BCC에 대한 위그너자이트 셀이구나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도 마찬가지로 또 상상력을 발휘하셔서 여기 이쯤에 레티스 포인트가 또 있고 또 이쯤에 또 이렇게 레티스 포인트가 있어서 이게 면의 중심이 되는 레티스 포인트로 생각을 하신 다음에 그리고 또 사실 여기가 이제 바닥면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바닥면에 레티스가 하나 존재해서 이 레티스와 이 레티스 간의 가운데 지점, 가운데면 그리고 이 레티스와 이 레티스의 가운데면 그렇게 가운데면들을 다 가른다고 생각해서 보시면은 FCC의 위그너자이트 셀이 연상이 될 겁니다. 자, 드디어 기본 개념 복습이 끝났고요. 제가 이번에 이제 주제로 했던 엑스레이 디프렉션과 브래그 법칙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엑스레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물리학자 렌트겐이 처음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이 이 엑스레이를 가지고 이리저리 실험을 해보다 보니까 엑스레이 디프렉션이라고 하는 현상을 이제 발견하게 된 건데요. 엑스레이 회절이라고 하죠.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가 이 크리스탈 샘플에 부딪혀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그 스크린에 회절되어서 어떤 이상한 특징적인 무늬를 이제 나타내게 되었는데 이런 현상을 이제 우리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엑스레이 회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막스 본 라우에라고 하는 과학자가 물리학자가 독일의 물리학자가 또 처음 발견했고 1912년에 발견했습니다. 이제 엑스레이 디프렉션에 대한 이제 메커니즘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처음에 이렇게 엑스레이가 원자에 부딪히게 되는데 이 부딪히게 될 때 엑스레이는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가 전자를 건드려서 전자가 역이 됩니다. 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상향전이 되어서 이렇게 들뜬 상태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톰에 있는 일렉트론들이 엑스레이를 받아서 서로 상호 작용을 하게 되는 건데요. 얘도 전하량을 갖고 있는 어떤 이제 입자이기 때문에 전자기 마당이 들어올 때, 전기장에 파동이 들어올 때 같이 요동치게 되고 요동치게 되면서 오실레이팅 하게 됩니다. 이렇게 떨리는 그런 상황에서 다시 또 하향전이 되면서 에너지를 바깥으로 내놓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산란 혹은 산란이라고 하는데 이제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우리가 회절, 디프렉션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면 하고 많은 빛들 중에서 왜 하필이면 엑스레이가 고체 결정과 크리스탈과 디프렉션이 되느냐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빛들은 우리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과 그리고 가시광선을 기점으로 해서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으로 적외선, 레이더, 그리고 이런 전파들이 존재하고 있고
반대로 파장이 짧아지고 고에너지를 좀 더 가지게 되는 이런 울트라바이올렛, 자외선, 그리고 엑스레이, 감마레이 이런 선들이 있는데요. 엑스레이의 파장을 보게 되면은 사실 고체 결정 내에 있는 원자들의 사이 간격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엑스레이가 좀 더 고체 결정들과 상호작용을 좀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회절되는 거죠. 웨이브랭스가 엑스레이의 웨이브랭스가 사실상 고체 사이의 간격과 굉장히 이제 비슷한 이런 크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엑스레이 디프렉션으로 인해서 우리 이제 과학자들이 좀 더 고체 상태에 대한 연구를 좀 더 심도 있게 하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독일의 물리학자 막스 본 라우에는 엑스레이야말로 우리가 앞서 봤던 그런 고체 결정들, 레티스에 대해서 회절이 가장 잘 일어나는 그런 파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었고요. 1912년에 막스 본 라우에가 1년의 이런 회절 실험들을 통해서 얻은 디프렉션 패턴들을 가지고 우리가 로얄 바버리안 학회라고 하는 데에서 연구 발표를 하게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하나의 사건이고, 왜 누가 엑스레이 디프렉션이 왜 중요하냐라고 물어본다면 요 문장으로 딱 대답할 수 있겠죠. 디프렉션이 어떤 이제 서로 다른 고체 결정 내에 형성되는 그런 평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프렉션이 일어나는데, 이 디프렉션 패턴이 고체 내의 어떤 평면들과 연관이 있고, 그 평면들을 우리가 분석함으로 인해서 정말 알고 싶어 했던 원자들의 배열, 어떤 주기적인 배열과 그 특성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많은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엑스레이 디프렉션 패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었던 겁니다. 네, 그럼 여기서 또 등장하는 물리학자가 한 명 더 있습니다. 윌리엄 로렌스 브래그라고 하는 호주 태생의 영국의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굉장히 잘생겼습니다. 어디 영화배우 할 것 같은 그런 외모인데 근데 우리가 이제 집중해야 되는 것은 사실 브래그 법칙이죠. 이렇게 고체 결정 내부를 좀 더 단순히 해서 이렇게 격자점으로 표현하고, 여기서 우리가 엑스레이를 이렇게 입사시키게 되면은 요 레티스와 요 레티스를 이제 통과하면서 회절되는 그런 상황을 한번 도면으로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절되어 빠져나가는 반사되어 나가는 이런 레이도 있고요.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서 간섭 현상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B에서 C까지 그리고 C에서 D까지의 거리는 사실 이 두 가닥의 레이가 진행을 하다가 겪게 되는 경로차라고 볼 수 있습니다. B에서 C까지, C에서 D까지는 이 두 줄기의 빛의 경로차라고 볼 수 있는데요. 선분 BC와 선분 CD는 각각 D 사인 세타로서 이것들을 합치게 되면 ED 사인 세타가 이제 경로차가 되는 것이고, 이렇게 경로차가 되는 이 길이만큼 우리가 어떤 상세 간섭이나 보강 간섭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빛이 밝게 나오게 되는 그런 보강 간섭을 얘기하려고 하면은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파장의 정수배 n 람다 이렇게 표기할 수 있겠습니다. 방금 전에 우리는 이런 어떤 특정 평면에 대해서 이렇게 빛이 엑스레이가 입사해서 회절되어 나가는 것을 봤는데요. 사실 하나의 결정 내에서 여러 서로 다른 그런 평면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같은 각도로 빛이 입사되어도 이렇게 다른 평면에 의해서 다르게 빛이 이렇게 회절되어 나가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빨간색으로 회절되어 이렇게 다르게 회절되어 나갈 수 있는데,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격자점, 하나의 레티스 내에서 서로 다른 평면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지금 노란색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평면은 마이너스 1, 2,0 플랜이고,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따라 그리는 검은색 실선의 평면 같은 경우에는 전혀 다른 평면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1, 1,0 이라는 평면이 되겠죠. 당연히도 다른 평면이니만큼 그 평면 사이의 거리도 다 다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D도 다르고 각도도 달라지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브래그 법칙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상세 관섭을 관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이번에는 엑스레이 디프렉션 디텍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텍터는 검출기이죠. 네, 이렇게 원형으로 생긴 엑스레이 디프렉션 실험 장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가운데에는 크리스탈 샘플을 이렇게 평평하게 놔두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엑스레이 조사기를 세타라는 이제 입사각으로 조사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다시 세타라고 하는 반사각으로 엑스레이가 반사되어 나올 것이고, 기하학적으로 막곡지각인 이 부분도 세타라고 표기한다면 이 각도는 총 전체 2세타의 각도가 되면서, 디텍터는 이 2세타의 각도를 조절하면서 반사되어 나오는 엑스레이의 세기를 보게 됩니다. 그 세기를 보는 것이 이제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각도 2세타에 따라서 얼마나 노멀라이즈 된 이런 인텐시티를 관측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근데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특정 각도에 대해서 높은 이런 세기가 큰 빛들이 검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또 여기가 피크라고 하죠. 빛의 세기가 가장 큰 각도가 따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러한 정보들로 인해서 우리가 고체 결정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왼쪽의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실험 장치를 조금 더 세분화해서 자세히 좀 메커니즘을 보게 되는 건데요. 세타나 세타 프라임이라는 어떤 다른 각도로 입사를 하게 되어서, 이 경로차가 브래그 법칙에 만족이 되면은 이 위상차가 없기 때문에, 혹은 위상차가 위상이 겹치기 때문에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생기게 되고요. 반대로 세타 프라임이라고 하는 이제 입사각으로 입사를 했는데 브래그 법칙을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로차에 이러한 다른 길이가 생기면서, 다른 경로차가 생기면서 상세 간섭이 발생하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세 간섭이 발생하는 이런 각도에 대해서는 빛의 세기가 굉장히 낮아지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보강 간섭이 관찰되는 그런 각도에 대해서는 이렇게 빛의 피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네, 왼쪽 사진은 실제 XRD 실험 장치의 사진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까지 브래그 법칙이 뭐고 엑스레이 디프렉션이 뭔지 알았으니까, 지금부터는 라우의 컨디션과 그리고 좀 중요한 레시프로컬 레티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라우의 컨디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레티스가 놓여져 있고, 그 위로 이렇게 엑스레이가 입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사한 엑스레이는 두 레티스에 이제 회절되어 반사되어 나갈 것인데요.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그려줄 것이고요. 입사되는 방향으로 n 벡터, 그리고 반사되어 나가는 방향으로 n 프라임 벡터라고 정의해 줄게요.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우리는 이 반사되어 나가는 n 프라임 벡터 방향으로의 두 빛이 어떻게
간섭이 되느냐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그 그림은 아래쪽에서 이제 볼 건데요. 이렇게 동일한 부분에 경로는 다 제가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겹치는 부분은 다 지워버리도록 하고요. 남아있는 이 두 경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이렇게 입사되는 왼쪽 레티스로 입사되는 경로는 사라졌고 이렇게 반사되어 나가는 이 부분의 경로만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의 경로만 다른 레티스에 반사되어 나가는 입사되고 반사되어 나가는 그 경로와 전혀 다른 경로가 되는 것이죠. 반대로 이제 이렇게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레티스에 입사되어서 회절되어 반사되어 나간 이 빛도 마찬가지로 겹치는 부분의 경로는 제가 다 지워 주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표시되는 이 부분의 경로만 남게 되고 이 각 경로는 서로 다른 경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차를 얘기할 때는 동일하게 지어졌던 부분의 경로는 얘기하지 않고 남아있는 이 두 경로에 대한 차이만 얘기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회절되면서 생긴 경로차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은 오른쪽 수식에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패스 디퍼런스는 그러니까 경로차는 그냥 델타라고 표시한다면 자, 이 부분에서 잠시만요. 이 부분을 먼저 보지 말고 이렇게 R 벡터와 그리고 사진이 너무 작으니까 제가 펜을 좀 얇게 해서 다시 그리도록 할게요. 얇은 펜으로 자, 이 방향으로의 R 벡터는 우리가 아까 봤다시피 레티스 벡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 벡터 방향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 R 벡터와 이 검은색 부분의 N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이 거리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R 벡터를 N 벡터에 사용시켜서 나오는 이 경로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반대로 R 벡터, 빨간색의 R 벡터와 빠져나가는 이 N 프라임 벡터, 이 N 프라임 벡터와 R 벡터를 또 내적을 하게 되면은 N 프라임 벡터는 여기서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져나가는 N 프라임 벡터와 R 벡터를 또 내적을 하게 되면 R 벡터를 N 프라임 벡터, 이 파란 색깔 N 프라임 벡터에 또 사용시키는 것과 같기 때문에 또 이렇게 R 내적 N 프라임 이렇게 표현해서 그들의 차이를 보면 우리가 경로차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경로차는 이와 같이 다시 표현할 수 있고요. R을 앞으로 묶어서 내보내게 되고 N 벡터 마이너스 N 프라임 벡터로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브래그 법칙을 만족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파장의 정수배가 되는 상황에서 브래그 법칙을 만족하게 되면은 보강 간섭이 일어나면서 엑셀의 회절이 관찰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 N-N 프라임 벡터를 다르게 표기하려고 합니다. N 프라임 N 벡터에 람다분의 2파이를 곱해주게 되면은 오른쪽에도 곱해주게 되어야겠죠. 따라서 람다는 사라지게 되고 우변은 2파이 M으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분을 다르게 쓸 거예요. 또 이렇게 쓸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K 벡터라고 하는 거고 사실 K 벡터는 우리가 양자역학 때부터 굉장히 친숙하게 배워왔던 그런 벡터 중에 하나입니다. 웨이브 벡터 혹은 뭐 웨이브 넘버라고도 부르고 벡터 형태로 우리가 표현하게 되면 웨이브 벡터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웨이브 벡터는 이렇게 방향으로 우리가 벡터라고 부르는 것이고
람다분의 2파이라고 하는 성분을 가지고 성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n 프라임 벡터를 가지고 있는 웨이브 벡터는 k 프라임 벡터라고 우리가 표기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은 다시 우리가 r 내적 그리고 괄호치고 k 벡터 마이너스 k 프라임 벡터라고 표현해 줄 수 있고요. 똑같이 우변은 그대로 2파이 m으로 써줄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이것들을 지수로 하여금 우리가 exponential을 논의해 볼 수 있겠는데요. 자, 이 부분에 우리가 아까 방금 썼던 지수가 바로 들어갈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e to the i 곱하기 r 내적 k-k 프라임 벡터는 e to the i 2파이 m, 그리고 우리가 오일러 이퀘이션에 의해서 이것은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것은 1이 된다라고 볼 수 있고, 우리는 이것을 라우의 컨디션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이 k-k 프라임 벡터가 라우의 컨디션을 만족한다. 요 벡터가 라우의 컨디션을 만족한다면 우리는 k 프라임이라는 이 방향으로, 그러니까 n 프라임 방향이겠죠. 이거를 우리가 앞으로는 웨이브 벡터 입장에서 말을 할 것이고요. 그래서 k 프라임 벡터 방향으로 디프렉션 패턴을 관찰할 수 있겠다라는 것입니다. 네, 라우의 컨디션 다시 한번 써봤고요. 1이 되는 게 포인트였죠. 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마우스 포인트 바꿔서 설명을 해볼게요. 네. 자, k 프라임 벡터라고 한다면 이렇게 회절되어 나가는 웨이브 벡터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k 벡터라고 한다면 입사되어 들어오는 웨이브 벡터라고 했었죠. 그래서 k 프라임 벡터는 뭐 나중 웨이브 벡터, 그 다음에 k 벡터는 뭐 처음에 웨이브 벡터라고 봤을 때, 우리가 항상 나중에서 무엇을 처음을 뺀다 그러면 델타 무엇 이렇게 붙잖아요. 네, 그래서 델타 k 벡터라고 표현을 해볼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k 벡터는 k 프라임 벡터 빼기 k 벡터 이렇게 표현할 건데, 자, 이 벡터가 만약에 g 벡터라고 한다면 이게 성립한다. g 벡터는 뭘까요? 그러면 g 벡터는 일단 우리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라고 해서 새로운 녀석이긴 하지만 일단 이름은 있어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자, 근데 델타 k 벡터가 g 벡터라고 한다면 항상 무엇이 성립하게 되느냐? e to the minus i g r 벡터는 1이다 라고 하는 게 항상 성립하게 되는데, 어디에서? 브라베레티스 어느 r 벡터에 대해서든지 간에 이 라우의 컨디션이 만족된다는 거예요. 라우의 컨디션이 만족된다는 것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브래그 법칙이 만족된다 라는 것이고, 디프렉션 패턴이 관측된다, 이렇게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아니 과연 g 벡터가 뭐길래 이렇게 마법과도 같이 항상 어느 r 벡터에서든지 간에 g 벡터만 이렇게 있다면 이러한 보강 간섭의 조건이 만족되겠느냐,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브라베 레티스, 실제 리얼 스페이스의 브라베 레티스에 있는 이 레티스 벡터 R과 그리고 레시프로컬 레티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새로운 공간에서 존재하는 레시프로컬 벡터 G 벡터가 있는데, 그 둘이 이렇게 만족이 된다. 그러니까 G 벡터가 델타 K 벡터가 된다면 라우의 컨디션이 항상 만족되게 되고, 그렇다는 것은 정말 리얼 스페이스, 다이렉트 레티스, 뭐 다른 이제
이름들이 많아요. 리얼 스페이스, 다이렉트 레티스, 뭐 브라베 레티스. 이런 레티스에 대해서 어느 R 벡터에서든지 간에 보강 간섭 조건이 만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아무 G 벡터나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G 벡터에도 조금 특별한 조건이 좀 필요해요. 이렇게 되는 G 벡터만 라우의 컨디션을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일단 좌표가 있고요. 네. 그래서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는 되게 정의가 새롭게 돼요. 어떤 특별한 브라베 레티스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데, 자, 우리가 리얼 스페이스, 그러니까 프리미티브 벡터, 그냥 우리가 맨 처음 배웠던 실제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리얼 레티스에서의 프리미티브 벡터가 A 벡터, B 벡터, C 벡터로 존재한다고 한다면, 이렇게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네, A 스타 벡터, B 스타 벡터, C 스타 벡터, 이렇게 새롭게 벡터를 정의를 할 겁니다. 네, 세 가지 성분의 세 가지 방향으로의 벡터를 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타가 붙은 이 벡터들은 그냥 프리미티브 벡터가 아니라 보시는 바와 같이 레시프로컬 레티스에서의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겁니다. 그것들에 대한 정의는 이렇게 원래 있던 A, B, C 벡터, 그리고 뭐 이렇게 A, B, C 벡터 이렇게 정의되는 거고요. 네. G 벡터라고 하는 것은 드디어 나옵니다. G 벡터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레시프로컬 레티스 프리미티브 벡터들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의미의 벡터다라는 거죠. 앞에 있는 V1, V2, V3는 정수에 한정되고요. 이렇게 형성되는 G 벡터만이 라우의 컨디션을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면 라우의 컨디션은 조금 뒤로 한 채 G 벡터에 대해서 조금 계속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방금 전에 리얼 레티스, 다이렉트 레티스에 대해서 프리미티브 벡터를 A 벡터, 뭐 B 벡터, C 벡터, A, B, C로 정의했었고, 레시프로컬 레티스에서의 프리미티브 벡터를 뭐 A 스타, B 스타, C 스타, 네, 그렇게 정의를 했었는데, 지금 이게 조금 다르게 해볼게요. 네, 어차피 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I 벡터라고 할 거고요. 프리미티브 벡터를요. 그 다음에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는 BJ 벡터라고 할 겁니다. 그러니까 뭐 ABC가 A1, A1, A2, A3 벡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A 스타, B 스타, C 스타가 B1, B2, B3 벡터로 다르게 그냥 표기를 해볼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까 그 정의에 의해서 지금 보시는 이러한 정의들에 의해서 특정한 성질이 하나 나타나게 되는데요. 일단 그거부터 먼저 볼게요. 여기부터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A1 벡터와 B1 벡터를 내적하게 되면은 2파이가 나오고, 그 다음에 A1 벡터와 B2 벡터, 그러니까 다른 방향 같이 느껴지는 이런 벡터들을 내적하게 되면 0이 되고, A1과 B3도 마찬가지로 0이 됩니다. 이거는 마치 우리가 어떤 그 크로네커 델타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이거에 대한 증명은 이제 간단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요. A1 벡터, B1 벡터, A1, B2, A1, B3. 이제 각각의 계산을 정의에 따라서 해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나타내게 되고, 이것을 총 정리해서 이렇게 크로네커 델타로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I랑 J가 같아야지만 얘가 1이 되고, 다르면 0이 되는 그런 이제 성질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정의할 거예요. 이렇게 나타난다는 성질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G 벡터가 이런 성질을 만족하게끔 정의된 거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제 프리미티브 벡터와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들로 인해서 이루어진 이런 벡터들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겠죠. G 벡터, 레시프로컬 벡터 G 벡터와
그 다음에 리얼 브라베 레티스 벡터, R 벡터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거고요. 이 둘을 내적하게 되면은 이제 각각 같은 첨자, 같은 인덱스에 대해서는 2파이가 항상 나오게 될 것이었고, 그 다음에 다른 인덱스에 대해서는 0이 될 거니까 마치 정말 그냥 내적하는 것처럼 해서 2파이가 튀어나오고 이렇게 V1, N1부터 V3, N3 해서 나올 건데, 지금 이렇게 밑줄 치는 이 부분, 노란색으로 밑줄 치는 이 부분은 정수들의 곱과 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마치 2파이 곱하기 인티저, 정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G와 R을 내적하면 정수 곱하기 2파이가 나오겠구나. 아, 이 빨간 색깔 요 부분의 지수가 2파이 정수가 되겠구나. 그래서 라우의 컨디션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설명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G 벡터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이런 이제 레티스를 우리가 레시프로컬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제가 설명드렸던 R 벡터로 하여금 우리가 표현될 수 있는 이 격자를 우리가 레티스라고 불렀었는데, 그것은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레티스인 거고요. 지금은 이제 G 벡터가 새로 나왔잖아요. G 벡터는 그러니까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 존재하는 G 벡터가 그리는 이 레티스들은 우리가 레시프로컬 레티스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회절을 통해서 관측할 수 있는 그 구조는 바로 레시프로컬 레티스이기 때문에 G 벡터와 레시프로컬 레티스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슬라이드에서는 제가 1차원 구조에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가 어떻게 형성되는가, 레티스가 어떻게 형성되는가를 볼 건데요. 네, 이게 이제 위에 줄이 실제 리얼 레티스, 1차원의 리얼 레티스, 리니어 크리스탈 레티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제 밑에 줄이 가상의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의 레티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이렇게 적어놓은 A 스타와 이 A 벡터를 곱하게 되면은 이 A 벡터는 말 그대로 예를 들어서 네, 뭐 A라는 이제 레티스 컨스턴트를 가지고 X 방향으로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거를 우리가 A 벡터라고 할 수 있을 때 그러니까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프리미티브 벡터라고 할 수 있을 때 얘를 내적하게 되면은 값이 2파이가 나오게 되죠. A 곱하기 A분의 2파이니까 네, 이걸 만족시키는 그런 아까 봤던 조건을 만족시키는 벡터를 우리가 G 벡터,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라고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A 스타가 바로 그 주역입니다. 네. 그래서 A 스타에 대한 이제 정보는 길이가 성분이 A분의 2파이구나. 그래서 이 길이를 A분의 2파이구나. A분의 2파이구나 라고 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원점으로 옮겨서 다시 표현한 거긴 하지만 이 이유는 나중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그래서 네, 이제는 2D 레티스, 2차원 평면의 레티스에 대해서 한번 또 보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세로 방향의 A1 벡터와 가로 방향의 A2 벡터 두 개의 프리미티브 벡터가 존재하고요. 이제 이거를 레시프로컬 레티스에 대해서 볼 건데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까 크로네커 델타가 들어갔던 그 조건에 만족하게끔 B1 벡터, B2 벡터를 이제 만들어주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B1 벡터는 A2 벡터와는 내적했더니 수직이어서 0이 되겠고 B1 벡터와 A1 벡터는 같은 방향으로 나 있고 곱하면 A 곱하기 A분의 2파이가 되어서 값이 2파이가 되는구나. 요 식을 만족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B1 벡터와 B2 벡터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벡터는, 이 두 프리미티브 벡터는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의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고요. 요 B1과 B2로 이루어져 있는 요 벡터를 우리가 G벡터라고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요 상수들은 다 정수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번엔 그래핀 레티스에 대해서 한번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논의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지금 이렇게 보는 왼쪽 그림은 리얼 스페이스, 다이렉트 레티스인 거고요. 자, 오른쪽은 이제 레시프로컬 레티스인 겁니다. 이거에 대응되는. 네. 아까 우리가 육방 구조라고 하죠. 헥사고널 레티스에서 프리미티브 벡터를 봤었어요. 이렇게 A1 벡터, A2 벡터로 프리미티브 벡터가 있구나 라고 봤었는데, 요 벡터 A1 벡터와 A2 벡터가 과연 이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에서는, 레시프로컬 레티스에서는 어떤 벡터로 변환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해볼 수 있어요. 그거는 계산은 이제 키텔 책에도 나와 있고 고체 물리학 키텔 책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었던 프리미티브 벡터들이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 K1 벡터, K2 벡터, K3 벡터에서는 이렇게 표현되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내적을 해보게 되면은 아까와 같이 크로네커 델타로 표현해 볼 수가 있고, 같은 이제 첨자에 대해서는 2파이가 나오게 되고 다른 첨자에 대해서는 0이 나오는 그런 벡터들입니다. 네, 드디어 기다리는 3차원 공간의 레티스에 대한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SC, 심플 큐빅 레티스인 거고요. 뭐 여기는 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기본적으로 표현되어 있는 그런 프리미티브 벡터들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심플 큐빅이고요. 네. 우리가 뭐 고등학교 때부터 계속 접해왔던 그런 구조죠. 네. 이들에 대한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 A 스타, B 스타, C 스타는 이렇게 정의에 의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정의에 의해서 계산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비교적 계산이 쉬운 편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러한 이제 결과들이 나왔고요. A 스타, B 스타, C 스타는 각각 A분의 2파이, 뭐 A분의 2파이, A분의 2파이. 이거는 심플 큐빅이라서 그 레티스 컨스턴트가 다 A로 동일하기 때문에 같은 성분으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얘네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로운 스페이스를 그린데 새로운 프리미티브 벡터들이 나오는데 그 모양이 이렇게 비슷한 모양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단지 이 레시프로컬 레티스 컨스턴트가 이 길이만큼 된다라는 거, A분의 2파이만큼 된다라는 거 알고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 좀 더 이제 진척을 해볼 것이 BCC와 FCC 레티스에 대한 레시프로컬 레티스입니다. 여기는 이제 조금 계산이 뭐 그렇게 어려운 계산도 사실 아니긴 해요. 그러나 이제 좀 귀찮은 계산이니까 제가 좀 해봐서 올려봤습니다. 그래서 BCC부터 한번 볼게요. BCC 레티스에 대한 이 프리미티브 트랜슬레이션 벡터는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이렇게 표현되는 벡터들인데요. 이 벡터들을 각각의 계산에 넣어서 그리고 쭉 정의에 따라서 이렇게 A 스타, B 스타, C 스타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로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로 나타내게 되면은 이제 이렇게 됩니다. 이거는 제가 빨간색으로 할게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뭐 처음 보신 분들도 있고 사실 저도 복습하기 전에 다 까먹고 있었는데, 이것이 사실 여기 있네요. 제가 여기다 해놓고, 네, 이것이 사실 FCC에 대한 리얼 스페이스 다이렉트 레티스에 있는 F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아니 BCC에 대한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를 구했더니 그 벡터들이 보니까 FCC에 원래 실제 그 리얼 스페이스, 리얼 레티스의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산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반대로 FCC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FCC 구조를 보게 되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F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는 이렇게 표현되고요. 이것들을 마찬가지로 이제 일련의 계산을 통해서 정의에 따라 계산을 하게 되면은 그 결과들이 이렇게 표현돼요. 이것은 B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봤던 거죠. 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정의를 통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BCC에 대한 레시프로컬 레티스는 F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고, FCC 레티스에 대한 프리미티브 죄송합니다. FCC 레티스에 대한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는 BCC 레티스에 대한 또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예요. 서로 교차가 되는 거죠. 말이 좀 엉켰습니다. 네, 정리하자면 BCC와 FCC에 대한 서로의 레시프로컬 레티스를 구해보니까 서로 교차가 되는 그런 상태가 되는구나. FCC 레티스는 레시프로컬 레티스가 바로 B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였고, 그 반대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네, 이번에는 레시프로컬 레티스 주벡터와 실제 공간에서의 평면인 플레인과 의 그런 성질들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레시프로컬 레티스 벡터 주벡터는 실제 공간에서의 결정 평면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고자 하는 몇 가지 특성 중에 첫 번째는 주벡터 HKL은 사실 HKL이라는 이 밀러 인덱스를 가지는 평면과 수직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우선 밀러 인덱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자, 지금 보는 바와 같이 평면이 있다고 했을 때 이 평면이 예를 들어서 X축과 Y축과 Z축과 예를 들어 3, 그다음에 3, 4, 2라고 하는 눈금에서 이런 만났다고 해볼게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 평면을 어떻게 표시하느냐, 어떻게 밀러 인덱스로 표시하느냐면 지금 이렇게 절편들을 그대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의 역수를 순서대로 나열할 거예요. 4분의 1, 2분의 1 이렇게 나열하게 되는 역수들을 가지고 그대로 표현하진 않고 이것들을 간단한 정수비로 해서 이렇게 밀러 인덱스로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의 이제 최소 공배수가 필요하게 되겠죠. 네, 4, 3, 6으로 해서 이 밀러 인덱스는 4, 4, 3, 6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밀러 인덱스를 가지고 있는 평면과 그리고 이 밀러 인덱스의 각 숫자 HKL 이것을 성분으로 가지는 G 벡터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냐? 수직하다는 관계가 있고, 이거는 교수님께서 1학기 때 숙제로 내주셨고 그 숙제했던 거를 제가 잠깐 이제 스샷으로 올려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려고 해요. 네, 우선 결론만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특성으로 인터플래너 디스턴스가 있어요. 인터플래너 디스턴스는 쉽게 말해서 면간 거리, 그러니까 한 평면을 기준으로 그와는 인접한 평면이 얼마나 멀리 떨어지느냐, 그 수직거리를 얘기하는 건데, 그 수직거리 DHKL은 네, 여기 절대값 표시가 좀 빠져있긴 한데요. 네, G벡터의 절대값 크기 분의 2파이가 됩니다. 네, 이것 또한 교수님께서 내준 숙제로 제가 해놓은 게 있어서 일단 이거를 올려드리고 지금은 결론만 보고 갈게요. 그래서 인접평면에 대한 그 면간거리 요 D가 이렇게 G벡터 크기분의 2파이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d 벡터, 죄송합니다. d 벡터가 아니라 거리 d는 이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는데요. 네, 심플 큐빅에 대해서 이러한 프리미티브 벡터를 설정했을 때 우리가 g 벡터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 g 벡터의 크기가 이제 분모로 들어가야 되니까 일련의 계산 과정을 거치면 면간거리 d는 a 제곱 오버 이렇게 밀러 인덱스들의 제곱의 합과 같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브릴리앙 존에서 설명을 좀 이어서 나가보도록 할게요. 브릴리앙 존은 레시프로컬 레티스에서 볼 수 있는 어떠한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릴 때 위그너자이트 셀이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요. 위그너자이트 셀은 리얼 스페이스의 브라베 레티스에 대한 기본적인 프리미티브 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와는 상응하는 개념으로 레시프로컬 레티스라는 그런 스페이스에서 우리가 또 위그너자이트 셀처럼 특정 프리미티브 셀을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프리미티브 셀 구성하는 그런 방법은 사실 위그너자이트 셀과는 굉장히 흡사한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한 레티스를 선정을 해서 이 레티스를 기준으로 이제 가장 가까이 근접해 있는 이 레티스들을 이어서 이제 생기는 선분을 수직 이등분선으로 가르게 되면은 처음으로 둘러싸이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브릴리앙 존이라고 부릅니다. 퍼스트 브릴리앙 존이라고 하는 것은 한 원자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가장 근접해 있는 원자들로 하여금 그리면서 가장 첫 번째로 생길 수 있는 브릴리앙 존을 말합니다. 각각의 상황에서 브릴리앙 존들을 한번 그려볼 건데요. 여기 A 벡터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은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레티스 벡터가 되는 거고요. 이거를 레시프로컬 레티스로 옮겨와서 생각을 하게 되면 새로 그려지는 이 B 벡터는 이제 레시프로컬 프리미티브 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걸 지우고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요 레티스를 기준으로 해서 바로 인접해 있는 두 레티스와 이어지는 이 선분들에 대한 수직 이등분선을 그려서 이 부분을 이렇게 색칠하게 되면은 첫 번째 first 브릴리앙 존이 생깁니다. 2D는 아까 했던 것과 같이 하시면 되고요. 헥사고널 레티스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의 레티스를 선정을 해서 이 레티스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레티스들을 다 이어주고 이어지는 이 선분들을 각각 수직 이등분선으로 그려주면은 이렇게 첫 번째로 생기는 고립되는 공간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 부분을 first 브릴리앙 존이라고 부릅니다. 세컨드 브릴리앙 존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준으로 선정한 레티스를 이제 가지고 퍼스트 브릴리앙 존을 그렸다면은 그 다음에 인접해 있는 이 레티스들을 선정을 해서 이들에 대한 선분을 수직 이등분선으로 다시금 그려주게 되면 이러한 두 번째 브릴리앙 존이 생기게 되는 거고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게 하다 보면은 이렇게 first 브릴리앙 존, second, third, 그 다음에 fourth 이렇게 계속해서 브릴리앙 존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이 이런 차원 여정의 마지막은 3D죠. 이번에는 3D 큐빅 레티스에 대한 first 브릴리앙 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왼쪽부터 볼 건데요. 자, 왼쪽에 BCC 구조가 나와 있습니다. 리얼 스페이스에서 BCC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가 그림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BCC 구조에 대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레시프로컬 레티스는 FCC 레티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퍼스트 브릴리앙 존은 FCC에서 그려져야 되는 그림인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까
여기가 FCC 구조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레티스가 존재하고 여기 가운데에 있으니까 BCC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밑면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네, 밑면이라고 보셔야 되고 여기 이 앞에 면 가운데 또 옆면에 이렇게 레티스들이 존재하는 그런 FCC 구조로 보셔야 돼요. 이런 FCC 구조에 대한 이제 우리가 위그너 자이츠셀을 그리는 것처럼 그려주면은 이렇게 입체 모양이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사실상 FCC에 대한 위그너 자이츠셀을 그리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BCC 구조에 대한 퍼스트 브릴리앙존은 FCC에 대한 위그너 자이츠셀과 같은 모양이 나오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이렇게 FCC 리얼 스페이스에서의 FCC 구조에 대한 프리미티브 벡터와 그리고 그 구조를 한번 보고 이에 대한 퍼스트 브릴리앙 존을 그리려면 이제 레시프로컬 스페이스인 BCC 구조를 봐야 돼요. 네, 여기 레티스가 존재하고요. 네, 여기도 존재합니다. 이렇게 뒤쪽에도 이렇게 존재할 것이고 앞쪽에는 존재할 것이고요. 네, 이렇게 근데 그렇지만 여기 존재하는 레티스는 또 아래에 있는 이 유니셀의 또 중심에 있는 레티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이들에 대한 그러니까 다시 말해 BCC에 대한 위그너 자이츠셀을 그리는 것이 정리하자면 FCC에 대한 퍼스트 브릴리앙 존을 찾는 것이랑 똑같이 된다라는 거죠. 네, 서로 교차하는 그런 성질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을 잠깐 잘랐다가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